자, 우리 세금 설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금 설계는요, 우리 모듈 2에 속해 있고요. 총 30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세금 쪽에서는 뭐 계산 문제도 간혹가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가 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맥시멈 5문제 내외로 여러분들 예상을 하시고 뭐 이론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세금을 뭐 계산 문제 중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수 계시는데 우리 CFP 과정 쪽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A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계산 문제를 아예 뭐 손을 안 대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중요한 우리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목차를 잠깐 보죠. 1페이지. 세금 설계 총론, 그리고 소득세, 다음 사업자와 세금, 그리고 금융자산 관련된 세금, 그리고 5장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6장에는 노후 관련 세금, 이렇게 해서 개인과 관련된 세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개인 세금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우리 교재에서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부분들은 저기 3장에 우리 사업자와 세금 파트에서 우리 3페이지에 나와 있죠. 제3절에 법인사업자와 세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뭐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세금 설계에서 개인과 관련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납부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 더군다나 또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뭐 금융자산 관련 세금, 그리고 부동산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의 취득, 그리고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처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 파트에 노후 관련된 세금으로 연금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퇴직금 또는 보험과 관련된 이런 세제가 나오는데요. 연금소득과 관련된 세제는 여러분들 은퇴설계에서도 다 공부를 하셨고요. 보험과 관련된 세금도 보험설계에서 학습들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물론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은퇴설계에서 학습들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라고 해서 마지막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 한 4문제 정도씩은 최소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파트는 6문제 넘게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6개 챕터로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1장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1절 자, 세금 설계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들 세금 관련된 상담들 많이 하시죠. 이 세금과 관련된 상담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우리 세무사라는 전문 직종이 있죠. 그리고 공인회계사 또는 이런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세금과 관련된 대리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세무 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법 제2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AFK 우리 재무 설계사 설계사가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무 대리를 하게 되면 세무사법 위반을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만나가지고 세무 상담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제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금, 우리 AFK 재무 설계사는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데 활용하는 거냐면은 우리 각종 재무 설계 과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재무 설계 뭐 원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퇴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설계 아니면 뭐 투자 설계, 기타 이런 설계를 할 때 우리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 흐름들을 뭐 재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세후 현금 흐름, 세후 캐시플로우를 예측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가 바로 세금 설계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 대리를 하지는 못하고 캐시플로우 창출하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활용한다. 따라서 세금 설계를 세금을 독자적인 업무 영역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금 설계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독립적인 재무설계의 한 분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재무설계 분야의 실행적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재무설계의 서포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겠네요.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지만이, 그죠? 세금을 또 계산해보고 세후 금액을 또 창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세금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세금 설계의 책임 범위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포함한 세무 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세무 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다고요. 세금과 관련된 대리는.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세무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의미하지만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하면 조세에 관한 상담, 자문 업무도 세무 대리에 포함된다. 즉 뭐예요? 우리 세금을 신고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세무사 등이 할 수 있는 거 세무사의 이제 고유 업무죠. 어찌 보면은.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 상담이라든지 자문 업무, 그죠? 상담이라든지 이 자문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업무를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담이라든지 자문 업무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세무사법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많이들 실무에서는 뭐 하고는 있죠. 어쨌든 세무사법 위반이다. 이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세무 대리에 해당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무설계사가 일반적으로 재무설계 수행에 있어서 단지 조세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업무가 아닌 자, 순현금 흐름이나 세후 예상 수익률의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특별하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후 현금 흐름 창출하는 자, 이런 데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가서 여러분들 세금 설계 프로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 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 1단계부터 우리 6단계까지 프로세스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는 고객 관련 관계 정립, 그리고 2단계는 정보 수집, 자, 3단계는 분석 평가, 자, 4단계는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자, 5단계는 실행, 그리고 6단계는 모니터링. 자, 이런 재무 설계 프로세스 6단계를 그대로 세금 설계에서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가셔가지고 뭐 고객과의 관계 정립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2단계죠. 2단계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2단계 최초는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세후 수익률 뭐 이런 것들 좀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절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목표 설정한 다음에 이제 정보, 고객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는 단계인데 이 정보 수집은 여러분들 우리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 뭐 이렇게 수집을 하죠. 정량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서류로 우리가 증빙을 갖출 수 있는 정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정성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말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정량적 정보는 과거 납세 내역에 관한 정보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세금과 관련된 특성 확인. 자, 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뭐 금융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 뭐 기타 관련된 세금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3번 현재와 미래의 세금 부담 관련된 정보를 파악한다라는 거고요. 자, 뭐 현재 미래에 이연된 세금 부담에 대한 뭐 파악이다 뭐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은퇴 설계에서도 연금 계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연되는 세금들을 우리는 또 공부를 하셨죠. 자, 4번 고객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라고 해서 우리 세금과 관련된 우리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뭐 소득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따지게 되면은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따지게 되는 거고요. 관련된 부분들, 고객만 보는 게 아니고 고객 주변 사항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정성적 정보와 관련된 부분 볼게요. 자, 세금에 대한 고객의 태도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의 세금에 대한 태도와 세금 문제를 다루는 형태를 파악한다라고 해서 고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고객은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상가를 우리 임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 또는 우리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뭐 생각들을 안 하고들 많이들 또 계시죠. 그리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뭐 전세를 낸다 아니면은 월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세금에 대한 고객의 이해 수준. 고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도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정성적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금 관련된 정보에서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는 제목 위주로 좀 구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4번 우리 3단계 정보의 분석 및 평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 3단계 가면은 여러분들 스워트 분석이라는 것들 많이 하죠. 스워트 분석. 자,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잠재적인 기회와 제약 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돼서 자, 1번 부담하는 세금이 다른 재무 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세후 현금 흐름, 타 재무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세후 현금 흐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세금 설계 대안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죠. 자,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고 하면은 이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우리 정량적 정보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분석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양가로 2번 보니까 정보의 분석 및 평가에서 1번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세금 관련된 특성을 분석한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자산, 뭐 부동산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자, 2번 고려하고 있는 세금 설계 대안의 영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비과세 또는 과세 이연 상품 뭐 이런 대안들을 뭐 봤을 때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안 될지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자, 세금 설계 제안서의 작성. 이건 4단계가 되는 거죠. 4단계. 제안서의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전략을 개발하고, 자, 2번, 양가로 2번, 세금 설계 전략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자, 우리 분석 및 평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3단계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분석을 토대로, 즉 뭐예요? 고객과의 관계 정리, 고객의 목표,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 평가하는 거지 우리 제안서를 평가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자, 4단계. 이 제안서, 안을 만드는 거죠. 안을 뭐 1안, 2안, 뭐 3안 만들었을 때 우리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가가 자료를 정보를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안된 안들을 어떤 순위가 어떤 게 좋은지를 우리는 평가한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의 장단점을 평가한다 그런 말이고요. 자, 3번 세금 설계 전략의 최적화. 그러면은 평가해 봤을 때 뭐 1안이 가장 좋을 것 같다. 2안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A 안을 수정 반영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최고 좋은 안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세금 설계 전략 실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고객한테 1안, 2안, 3안, 4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파악한 다음에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 제안을 하는 단계가 바로 4단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세금 쪽에서는. 그래서 프로세스 절차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고요. 나오게 되면은 이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 정량적 정보냐, 정성적 정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이렇게 뭐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는 아니니까 스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제2절 가서 볼게요. 세금의 이해. 여기서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요 안을 잡을 때, 우리 재무설계사 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설계 전문가인 거지, 이렇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아니죠? 우리 재무설계 원론에서 공부했듯이 제안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제안서를 쓸 때는 세금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전문가와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말들을 듣고선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라.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제2절 여러분들 세금의 이해라고 해서 우리 처음에 1번 세금의 의의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과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공과금의 종류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쓴 거에 대해서, 그쵸?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 공과금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사용을 안 해도, 그쵸? 반대급부라고 얘기합니다. 급부를 우리 반대로 사용에 대한 그 대가로 지불하는 쌍방 간의 관계가 아니고요. 세금은 일방적인 관계란 얘기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공공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너 세금 얼마 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징수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가에서 나한테 준 게 있느냐? 준 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반대급부 없이 이제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강제적인 거죠. 강제적인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공권력의 남용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거가 바로 세법,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세무 공무원이 재량에 따라서 과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거 규정은. 이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다라는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부가징수할 수 있는 강제적인 성격의 우리 공과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금은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죠. 이 세금은 여러분들 국가 재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죠. 우리 이제 투자 설계에서 공부하셨죠. 뭐 재정 정책 뭐 이런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1번이 이제 그런 말이고요. 재정지출에 사용한다. 이 재정지출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 재정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일반 국가 재정이 있고, 특수한 이제 목적에 사용하는 뭐 그런 재정도 있어요.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거. 자, 어쨌든 간에 국가 재정지출 충당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양가로 2번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조세 법률주의, 그쵸? 조세 법률주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자, 다음 우리 16페이지 여러분들 양가로 3번에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그렇죠? 일방적인 조세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우리 세금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는 거고요.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세금 부과를 위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방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재산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큰 틀을 먼저 좀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소득세라든지 아니면은 법인세 아니면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우리가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공부를 하실 세금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국세는 국가 재정지출 충당을 위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거고,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위해서 부과하는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세 번째 줄에 국세는 국제 간의 무역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내국세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국세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를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국세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관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관세. 그렇죠? 자, 위의 것들은 내국세, 관세는 국제 간에 거래되는 세금,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관세도 국세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국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내국세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구분하면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들 큰 틀을 한번 좀 보자고요. 자, 그리고 법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국세는 각각의 법률들이 있어요. 각각의 법률들이. 그래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세는 여러분들 우리 지방소득세법, 재산세법, 취득세법, 지방교육세법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세법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세와 관련된 공통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 세법에 또 공통사항 쓰고 또 공통사항 쓰고 또 공통사항 쓰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통사항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이 공통사항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법전을 만들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국세기본법, 기본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직접세와 간접세를 보도록 하죠. 자, 직접세와 간접세, 뭐 국세, 지방세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부분들은 우리 세금을 내는 자와 우리가 부담하는 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득을 1년 동안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소득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담세자라고 합니다. 담세자. 그러면 누가 내느냐? A가 내라라는 거죠. A가 신고 납부해라라는 거예요. 납부해라. 납부하는 자가 누구예요? A죠. 본인이죠. 이 자를 우리는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납세 의무자. 자, 요 같은 자가 우리는 직접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자, 만약에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A가 만약에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다. 구매했으니까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 물건인데 우리는 거래와 관련된 세금으로 여기에 1,000원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결합해가지고 우리는 11,000원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예요. 11,000원 주고 사요. 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내는 거냐면은 자, B 뭐예요? 우리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있죠. 이 상인들이 납부를 하는 거예요. 납부, 즉 사업자가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자는 A,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납부한다. 즉 뭐예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죠. 자, 이런 세금들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에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부가세. 이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가세는 A라는 세금이 붙으면 여기에 곁다리로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바로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우리 뒤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우리 직접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간접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래와 관련된 거예요. 거래. 자, 거래와 관련되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여기 이제 메모 정도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도 있지만 우리가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자, 요게 바로 우리 간접세의 대표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우리는 거래를 하죠. 근데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거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증권회사가 이런 거래와 관련된 매도 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라고 하는데, 자, 우리 금융투자업자가 이런 부분들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자가 내듯이 증권회사가 내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두시고 나머지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상속증여세 뭐 이런 부분들 다 직접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 우리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가 목적세다. 우리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지출 충당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도 있지만은 특수한 목적을 쓰이는 재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위해서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목적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세금들은 다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세와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해두시면은 자, 목적세.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자, 국세인 목적세는 교육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교육세.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세목을 여러분들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꾸 그냥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라고 합니다. 농특세.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자, 보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방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적인 우리 단어들을 쓰죠. 그쵸? 그래서 그 세목 이름을 봐도 여러분들 어디에 쓸 세금인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그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바로 이제 목적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세와 지방세의 목적세 요 구분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4번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은 여러분들 그 소득이라든지 과세 물건에 대해서 바로 부과하는 게 독립세예요.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였다 그러면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독립세예요. 상속증여세 뭐 독립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다 독립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독립세에 다시 독립세에 예를 들어서 10%, 20%를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세금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부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읽어보니까 독립세는 조세가 아닌 과세 물건에 대해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뭐예요? 우리 세금에 붙이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에 붙인다, 재산에 붙인다. 이게 바로 독립세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이고 나면 세금이 나오겠죠. 조세라는 게. 이 세금에 다시 곁다리로 또 플러스 알파 뭐 10%, 20%또 붙는다. 이런 부분이 바로 부가세란 얘기예요. 자, 다음 보니까 부가세는 다른 조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개인이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 볼게요. 10% 납부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곱하기 이거 세금이 나왔겠죠? 조세가 나왔을 거예요. 세금의 10%에 해당되는 거. 결과적으로 전체가 얼마예요? 납부하는 것은 여기에 10%니까 종합소득세의 10%니까 토탈 따지면은 11%가 되는 겁니다. 10%에 10%니까 1%죠. 11%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1%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가 해당되는 것은 여기 10%에 10%가 붙는 조세에 붙는 거니까 자, 이런 세금들을 우리는 부가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곁다리로 붙는 대표적인 우리 종합소득세에 붙는 게 바로 지방소득세라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듣죠, 여러분들. 우리 이자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14% 우리가 세금 내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15.4% 낸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이 14%에 10%가 더 붙으니까 1.4%가 더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4%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가세다.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이는 세 번째 줄이에요. 이는 과세 표준에 대한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점에서 재무설계 입장에서 유의해야 된다. 자,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고려해서 유효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우측 페이지 맨 첫 번째 줄, 대표적인 부가세에는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뭐 뒤쪽에서 우리 다 공부를 하실 거니까 지금부터 보실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이네요. 자, 뒤쪽에서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가세로 많이 붙습니다. 국세에 붙으니까 이제 종부세, 종부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붙고요. 지방교육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재산세, 종부세의 20%에 해당되는 게 이제 농특세가 붙고요. 그리고 재산세의 20%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지방교육세가 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양쪽에 다 붙어요. 이렇게 취득세는 우리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다 붙는다라고 해서 뒤쪽에서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득을 벌어들였다. 우리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 그리고 법인이 벌어들이는 우리가 소득은 이제 법인세가 이제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지방 소득세라는 게 본세의 10%가 이제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함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조세의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국세, 지방세 이렇게 표가 하나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세금 분류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뭐 국세, 지방세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요. 독립세냐, 목적세냐, 이 목적세를 좀 아느냐라는 부분하고, 자, 이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아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출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은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세법의 법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 그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 자, 우린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법률주의. 자, 우리 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세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이 바로 세법의 법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 형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첫 번째 줄 세법의 법원이란 세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세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판례, 훈령, 통칙, 예규 등은 현실적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 요건 등의 판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뭐 되어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우리가 근거하는 거, 근거 규정을 좀 따지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린 뭐가 나와요? 세법, 법전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법전이 나오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법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시행규칙, 법체계예요. 시행규칙, 거기 양괄호 3번에 나와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 간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은 위로 올려가셔가지고 우리가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국제법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전,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이제 지방세가 있으면, 이거 세법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세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조례들을 또, 이렇게 또 만들죠, 여러분들. 규칙과 관련된, 우리 국세의 규칙처럼, 이렇게 조례들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체계들이 바로, 세법, 우리가 법원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규칙, 뭐 이런 것도 있죠. 규칙, 그렇죠? 지방세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세 법전, 법령,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런 개념이 바로 지방세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 고시도 여러분들 우리 적용이 됩니다. 세법의 법원이 돼요. 고시. 대표적으로 거기 밑에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건물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공시지가, 그쵸? 주택가격, 공시가격. 자, 이런 것들, 우리 공시지가라든지 우리가 주택, 뭐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자,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세라든지 아니면은, 시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거. 자, 이게 바로 세법의 법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 앞쪽 페이지 다시 가셔가지고 17페이지 여러분들 다번에 세법의 법원에서 우리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자, 세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판례, 훈령, 통칙, 예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법원은 아니다. 즉 뭐예요? 그쵸? 근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거는 아니다. 자,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판례라는 게 우리 예전 시대 상황이었으면 그 당시 상황으로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그죠? 법에 명확하게 나오면은 우리 재판까지 안 가겠죠. 법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법의 해석에 문제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대법원, 우리 판결까지 가는 그런 예들이 바로 판례다라는 겁니다. 판례. 자, 그런데 이 판례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의 존재 형식, 법원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선례, 그죠? 선례가 되는 거죠. 선례가 되는 마찬가지예요. 훈령, 통칭, 예규. 자, 이런 것들은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이거를 기준으로 다음에 우리 사례들이 나오면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국민의 구속력은 있어요. 구속력. 그렇죠?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 세무당국의 세무서라든지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과세 또는 부가 징수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구속력은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법원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렇지만 위에 것들은 여러분들 뭐 행정관청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 모두 전 국민들을 다 구속하는 구속력과 그리고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아닌 것들의 종류, 판례, 훈령, 통칙, 예규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두셔서 좀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19페이지 가서 보죠. 자, 세법의 기본 원리와 적용 원칙. 자, 첫 번째 이제 가번에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조세 법률주의. 좀 전에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조세 평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세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 자, B라는 사람도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 이랬을 경우에는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되겠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A는 뭐 세금을 안 내고 B는 세금을 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수평적 평등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수직적 평등은 뭐냐면은 A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자, B라는 사람은 소득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층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수직적으로. 자, 이랬을 경우에 얘도 10%, 얘도 여기에 10%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고소득자도 10%, 저소득자도 10%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 국민의 우리 소득 분배, 배분의 문제가 좀 있게 되죠. 그래서 저소득자한테는 저율로 과세하고 고소득자한테는 고율로 과세해야지만이 이렇게 좀 균형감 있는 우리가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소득 재배분 효과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고소득자한테는 10%가 아니고 20%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우리가 과세치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직적 평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득세에서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소득세 구간별로 보면은 뭐 1,200만 원, 그리고 4,600만 원, 그리고 8,000만 원, 그리고 1억 5천, 그리고 이제 5억. 자, 요런 구간들로 나눠가지고, 자, 요 구간에 해당되면은 6%, 자, 더 넘게 되면은 요 구간이면은 15%, 자, 요 구간이면은 우리가 24%, 그리고 요 구간이면은 35%, 자, 요 구간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40%, 38%, 죄송합니다. 3억, 5억. 자, 요 구간이면은 40%, 자, 5억 넘는다라고 하면은 4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 그래서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에 대표적으로 인정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직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직적 평등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 세금은 여러분들 어떤 세금이냐면 이거를 하지 못하는 세금들은 단일 세율로 적용되는 거. 세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진 구간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수직적 평등을 조금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예요, 여러분들. 물론 뒤쪽에서 또 공부하는 우리 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0%가 적용되고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재화들은 다 10%인데, 자, 10%, 잘 사는 사람도 10%, 못 사는 사람도 10%. 그렇죠? 그래서 부자도 마트 가면 10% 거래 금액에 내야 되는 거고요. 못 사시는 분들도 10% 우리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세금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직적 평등을 구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국세 부과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국세 부과의 원칙. 상당히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자, 세금을 이제 부과할 때 원칙이에요. 첫 번째 이제 실질과세의 원칙이에요. 그쵸? 우리 형식상으로 아버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로 보니까 어머님 재산이에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부과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실질에 따라서 우리는 과세한다라고 돼 있어. 자, 1번 보니까 귀속에 관한 실질, 누구 거냐라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내용에 관한 실질 과세. 그 내용상으로 본데 형식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고, 나머지 그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관련된 규정들이 우리 상속세, 증여세법, 우리 모듈 1에서 공부했고, 뒤쪽에서 우리 이제 세법에서도 또 공부하겠지만은, 이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로 보겠다. 형식으로 보지 않겠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 성실. 자, 우리 신의 성실과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세 부과를 할 때 신의에 맞게 우리는 부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 성실로 행동하여야 된다라고 돼서 자, 신의 성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국세 우리 세무당국, 그죠?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 모두에게 다 구속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세무공무원도 모두 구속하는 원칙이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 줄 볼게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해서 그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 자, 소급 과세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뭐냐면은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예전에 A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10%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선례를 가지고 지금 이제 후에요. 지금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하면은 10% 부과되겠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신이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무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고 신뢰한 데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 없어야 된다. 즉,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납세자에 의한 사실 은폐 또는 허위 사실 고지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 즉 뭐예요? 이거를 100% 믿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확실하게 믿었다는 얘기죠. 일부러 뭐 피해가려고 한 게 아니고. 자, 그런 상태에서 3번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서 경제적 거래, 세무 처리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A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0% 세금을 신고 납부하려고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건 아니야라고 하게 되면은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거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4번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여 적법한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죠? 납세자가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신의 성실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무공무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신의를 쫓아야 된다. 세무공무원도 신의를 쫓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세법이 그냥 개정돼가지고 과거에 이런 세법이었어요. A라는 1 안에 세법이었는데 세법 개정돼서 지금 2 안에 세법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였는데 20%로 이제 바뀐 거예요. 20% 바뀐 부분에 대해서 20% 바뀌었으니까 세무공무원은 다시 가가지고 너 이거 20% 10% 들렸으니까 20%로 내라고 해서 소급과세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세법에 위배되는 거죠. 과거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세법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세법 바뀌었다라고 해서 다시 와서 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신의에 위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우리 신의 성실 원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동그라미 1, 2, 3, 4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세 번째 근거과세의 원칙이다. 그렇죠? 우리 이제 세법이라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세무공무원의 공권력의 재량권 남용 문제에 우리 닥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서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해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된다. 자, 그러나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되어 있는 것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결정한다. 지금 뭐예요? 전부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근거된 걸로 하고 근거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조세관면의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자, 우리 국세를 이제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이제 면제해 준다라는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근데 면제해 주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창업을 해라. 근데 창업을 안 하고 있네요. 면제해 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면제한 부분들을 국가에서는 다시 징수를 해야 되겠죠. 부과해서. 그래서 감면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 부과의 원칙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따서 실, 신, 근, 조 이렇게 실신근조 이건 부과의 원칙이에요. 자, 다음으로 우리 다번에 적용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적용의 원칙. 적용의 원칙. 자, 그러면은 이게 국세 부과할 때는 이런 원칙에 따르는데 그럼 세법은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적용의 원칙은 여러분들 세법 이론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부과의 원칙은 4가지밖에 없는데 적용의 원칙은 우리 책에서 우리 수록한 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 1번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하지 마라. 세법 적용할 때는. 이게 적용의 원칙이에요. 제목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소급과세 하지 마라. 세법 적용할 때. 옛날 거는 옛날 거로 하고 세법 개정되면 지금 걸로 지금 소득은 지금 세법으로 해라.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소급과세 하지 마라. 이거는 신의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적용할 때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건 적용의 원칙이에요. 이 적용의 원칙이 우리 근거가 되는 부과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3번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즉 근거, 재량권은 너무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용할 때. 자, 그리고 기업회계를 존중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겠죠. 적용의 원칙. 자,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시험 문제가 다음 부과의 원칙이 아닌 것은 하면서 우리 적용의 원칙 중에서 하나 들어가면은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하시는 거 여러분들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여러분들 세법 부과의 원칙이 아니고 적용의 원칙이다라는 거, 이 부분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우리 부과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에 해석에 적용될 때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의 논리로 우리는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납원 세법 적용과 절세 및 탈세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절세라는 부분들은 뭐 합법적으로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조세 회피와 오른쪽 페이지 탈세라는 게 있는데, 이 조세 회피라고 하는 것은 세법전에 근거가 세법전에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세법전의 모든 경제적인 그 실질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죠. 자, 이런 부분들을 피해 나가서 우리 세금을 덜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세 회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세 회피. 이건 뭐예요? 세법의 이제 미비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거.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약간 어찌 보면은 좀 안 좋은 행위이긴 하죠.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러분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를 행위와 관련된 이런 계산 행위들은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런 규정들을 세법에 많이 좀 집어넣습니다. 세법에서 다 열거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미비점을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서 이런 규정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세 회피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부당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가산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법은 그대로 따른 거예요. 따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돼서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어요. 가산세는 징수하지만은, 자, 요게 바로 이제 조세 회피라고 하면은 탈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탈세. 이거는 여러분들 범법행위예요. 범법행위. 따라서 뭐예요? 당연히 가산세도 부과하고 우리 형사처벌도 뒤따르는 게 바로 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회피와 탈세 정도는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우리 사례 문제로도 뭐 A 사례, B 사례 이렇게 주고선 이건 절세냐, 조세 회피냐, 탈세냐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가 케이스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법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참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우리 설명드리고 납세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또 진행할게요.